그날 저녁 저는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 손에 쥐어주셨던 날띠 낡은 체크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고 계산대 위에는 컵라면 2개와 삼각김밥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총 4,300원이었습니다. 고작 4,300원이요. 그 4,300원이 없어서 저는 죽은 아버지의 카드를 꺼내야 했습니다. 카드를 꺼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는 단 한 번도 이 카드를 쓴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힘들 때만 써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제 승인음이 삑 하고 울리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서였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나와 터벅터벅 어두운 골목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이라고 부를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정처 없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제 옆에 와서 스르륵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저를 어떻게 아는 건지 그리고 왜 이 시간에 여기에 나타난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잠시만 멈춰 주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사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저도 가장 힘들고 막막했던 그 시절에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그 덕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오래 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 이름은 한정호이고 올해 나이 67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불편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42년 전 제가 25살이었을 때 겪었던 일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의 정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탄광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안 살림과 함께 남의 집 농사일을 도우시며 품삯을 받으셨습니다. 형제는 저 포함해서 5이었는데 위로 형이 셋 있었고 저는 넷째였으며 막내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5명의 자식을 먹여 살리시느라 부모님은 항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본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새벽에 나가시면 저녁 늦게야 돌아오셨고 주말에도 쉬시는 날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는 집에 오시면 꼭 저희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호야, 배워야 산다. 공부를 해야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어린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아버지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밥을 굶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학교에 갈 때 도시락을 싸가지 못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펼칠 때 저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배고픈 것보다 창피한 게 더 싫었거든요. 국민학교를 다닐 때 한겨울에 운동화 바닥이 다 닳아서 발바닥이 보일 정도였는데 새 신발을 살 돈이 없어서 비닐봉지를 깔고 다녔습니다. 발이 시려워서 걷다가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국민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전교에서 손꼽히는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이 아이는 나중에 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거든요. 형들은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일찍부터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큰형은 서울로 올라가 공장에서 일했고 둘째 형과 셋째 형은 아버지를 따라 탄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은 아직 어렸고요. 제가 고등학교에 가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녁 무렵이었는데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정호야, 이리 와봐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한참을 말씀 없이 담배만 피우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정호야,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거 아버지도 안다. 근데 집안 형편이 이래서 고등학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미안해 하시는지 느껴졌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고생만 하시면서 자식들한테 해준 게 없다고 늘 자책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한테 저까지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장학금 받아서 다닐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눈에 눈물이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정말로 장학금을 받아서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입학 성적이 전교에서 1등이었거든요. 그 덕분에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해결됐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한겨울에 손이 꽁꽁 얼어붙어도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읍내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와 음식물 찌꺼기로 범벅이 된 그릇들을 닦으면서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밤에는 집에 돌아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도 채 못 잤습니다. 몸이 망가질 것 같았지만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을 느끼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3년을 버티고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아버지가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우셨습니다. 우리 정호가 해냈다. 우리 집안에서 대학생이 나왔어 라면서요. 어머니도 우시고 여동생도 울고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힘든 게 시작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서울은 제가 살던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었으니까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또 장학금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입학 성적이 좋아서 첫 학기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기숙사비, 밥값, 책값, 교통비 전부 제가 해결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에는 과외를 했습니다. 고등학생들한테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주말에는 공사장에 가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래야 한 달 생활비가 겨우 나왔거든요.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야, 너 왜 그렇게까지 하냐, 좀 쉬어라라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 못할 테니까요.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1,000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겨울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학교를 빠지고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읍내 병원 응급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계셨고 숨을 쉬실 때마다 거친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복도로 불러내셨습니다. 환자분이 진폐증입니다. 탄광에서 오래 일하셔서 폐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진폐증이라니요? 아버지가 평생 탄광에서 일하시면서 들이마신 석탄가루가 폐에 쌓여서 생긴 병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정호야, 왔냐? 아버지는 괜찮다. 걱정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을 잡으니까 손이 가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의료보험 제도가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입원비, 치료비, 약가 전부 돈이었습니다. 하루 입원비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저는 형들한테 연락했습니다. 큰형한테 전화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병원비가 필요해라고 말했습니다. 큰형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정호야,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돈이 없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빠듯해라고요. 둘째 형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둘째 형도 비슷했습니다. 나도 돈이 없어. 탄광 일도 요즘 시원찮아서 수입이 줄었다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셋째 형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라 돈을 벌 수 없었고요. 결국 모든 부담은 제 몫이 됐습니다. 막내인 제가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늘렸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땅을 파고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졌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밤새 계산대를 지키면서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새벽에는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자를 분류하는 일을 했습니다. 잠을 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서너 시간 눈을 붙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쌓이는데 버는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정우야, 이리 와봐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베개 밑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정우야, 이거 가져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평생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카드다. 많지는 않다. 근데 정말 힘들 때만 써라. 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받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런 거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쓰셔야지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이제 필요 없다. 내가 가져라. 그리고 정우야, 아버지가 부탁 하나 할게.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 도와라. 사람이 사람을 안 도우면 그게 사람이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석 달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야, 아버지가 라는 말씀을 끝까지 못하시고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식어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곁에 있었어야 하는데, 제가 돈을 더 벌었어야 하는데,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라면서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영원히요. 장례를 치르는데 또 돈이 문제였습니다. 장례비, 묘지비용, 음식비용 전부 돈이었습니다. 형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장례식장에 형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를 꺼내니까 다들 피했습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야, 정우야, 나도 형편이 어렵다고 했잖아. 내가 대학생이니까 나중에 돈 잘 벌면 다 해결되지 않겠냐라면서요. 둘째 형도 비슷했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바빠서 보탤 여력이 없다라고요. 셋째 형은 아예 장례식장에 한번 얼굴 비추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고 여동생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짐은 제 어깨 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빚을 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채였습니다. 높은 이자가 붙는 사채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도 없고 직업도 없는 저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았거든요. 장례가 끝나고 어머니를 고향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여동생과 함께 시골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원래 살던 자취방 월세를 몇 달째 못 냈거든요. 집주인이 짐을 다 내놓았습니다. 저는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0원도 없었습니다. 몸 둘 곳이 없어서 서울역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노숙자들 사이에 섞여서 벤치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영하의 추위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바해야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손목에 있는 핏줄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주신 카드가 생각났습니다. 지갑 깊숙이 넣어뒀던 그 카드. 정말 힘들 때만 써라라고 하셨던 아버지 말씀. 저는 그 카드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확인하기가 무서웠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날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이틀을 굶은 상태였거든요. 위장이 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카드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습니다. 한겨울 밤이었으니까요. 저는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배가 고파서 뭐든 먹고 싶었지만 비싼 건 살 수 없었습니다.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요. 컵라면 2개와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습니다. 가장 싼 것들로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4,300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아버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카드를 기계에 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이라고 하셨는데 고작 컵라면 사 먹으려고 이 카드를 쓰고 있다니.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삑 소리가 났습니다. 결제가 됐습니다. 화면에 뜬 잔액을 봤습니다. 87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87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물건을 챙겨서 얼른 나왔습니다. 편의점 문을 나와서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컵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먹을까 아니면 서울역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으슥한 골목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걸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차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차가 갑자기 앞질러 가더니 제 앞을 딱 막아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무서웠습니다. 돈도 없는 저한테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차 문이 열렸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중년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인상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정호 씨 맞습니까? 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 아버님 한만수 씨와 아는 사이입니다. 라고요. 저는 더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여기 서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차에 타시죠. 따뜻한 데 가서 밥이라도 드시면서 이야기합시다라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 차에 타도 되는 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아는 사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나타나다니. 궁금했습니다. 결국 저는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나오고 있었고 가죽 시트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몸을 녹이면서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앞좌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호 씨 많이 힘드셨죠? 얼굴을 보니까 며칠은 굶으신 것 같은데요 라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가 운전기사한테 말했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가게라고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10여 분 후 차가 어느 고급 한정식집 앞에 섰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식당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간판만 봐도 비싸 보였습니다. 남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죠라고요.
식당 안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저희는 개인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방바닥이 따뜻했고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남자가 메뉴판도 보지 않고 주문했습니다. 한정식 코스로 2분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국물 먼저 가져다 주세요라고요. 잠시 후 소고기 무국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물. 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드세요. 많이 드셔야 합니다. 라고요. 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국물을 떴습니다. 한 숟갈, 2숟갈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배고픔이 풀리니까 감정이 복받쳤거든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셨습니다. 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전, 밥. 정말 푸짐한 상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먹으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밥을 3공기나 비웠습니다. 남자는 그저 바라보면서 가끔 더 드세요라고만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 씨, 제 소개를 늦게 했네요.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찾은 건 당신 아버님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 아버님한테 목숨과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요? 탄광에서 평생 일만 하신 분인데 무슨 은혜를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진호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박진호 씨는 18살이었고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떠돌아다니는 고아였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전국을 떠돌다가 강원도 탄광마을 근처까지 왔다고 합니다. 한겨울이었는데 굶주림과 추위로 산기슭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에 누군가가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퇴근하시다가 쓰러져 있는 소년을 발견하셨고 집으로 업어다가 따뜻한 방에 눕히고 밥을 먹이셨다고 합니다. 열이 심하게 나서 며칠을 앓았는데 아버지가 밤새 간호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집도 가난했는데 아버지가 사람이 사람을 안 도우면 그게 사람이냐라면서 끝까지 보살펴 주셨다고 합니다. 박진우 씨가 건강을 회복하고 떠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다고 합니다.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다고요. 당시에 10,000원이면 큰 돈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답니다. 이거 가지고 서울 가서 새 인생 시작해라. 그리고 나중에 잘 되면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게 이 은혜 갚는 거다라고요. 박진우 씨는 그 돈을 들고 서울로 올라갔고 정말 악착같이 살아서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인을 잊지 않았고 몇 년 전부터 아버지를 찾으려고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찾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야 아버지 소식을 알게 됐는데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멍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박진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장례식에도 못 갔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대신 당신을 찾았습니다. 아버님한테 받은 은혜를 당신한테 갚고 싶습니다. 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저는 남한테 신세 지는 거 싫어요. 아버지 도움만으로도 감사한데 다른 사람한테까지 신세를 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진호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처음에 그러셨어요. 저한테 도움받기 싫다고요. 근데 아버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안 도우면 그게 사람이냐고. 당신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됩니다. 그게 이 은혜 갚는 겁니다. 라고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말씀 그대로였거든요. 결국 저는 박진호 씨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박진호 씨는 먼저 제 빚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채업자한테 진 빚 밀린 월세 전부요. 그리고 작은 원룸을 얻어주셨습니다. 따뜻하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생활비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세요. 공부를 끝내셔야 합니다. 당신 아버님이 그걸 가장 원하셨을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박진호 씨는 저를 가끔 만나셨습니다. 밥도 사주시고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사업가로서의 경험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그런 것들을요.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일하시느라 바쁘셨으니까요. 박진호 씨는 저한테 정호 씨는 아버님을 많이 닮았어요. 눈빛이 똑같아요. 그 착하고 고든 눈빛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뭉클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취업도 잘 됐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에 입사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했으니까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 않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몇 년 만에 승진을 했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드디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박진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지원받은 돈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진호 씨가 웃으면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돈은 필요 없어요. 나한테 갚지 마세요. 대신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그게 당신 아버님이 원하셨던 거고 저한테 은혜 갚는 겁니다. 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를 소개받아서 만났는데 착하고 따뜻한 여자였습니다. 결혼식 때 박진호 씨가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며 특히 신랑 정호 씨의 아버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고 한만수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운 분입니다. 그 정신을 이 두 사람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형들이 슬슬 연락을 해왔습니다. 큰형이 전화했습니다. 정호야, 나야. 형이야, 너 요즘 잘 산다며? 대기업 다닌다고? 라고요. 저는 반갑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병원비 한 푼 안 내던 형들이 이제 와서 연락을 하다니. 하지만 그래도 형이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저는 형을 만났습니다. 형은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도 늘었고요. 정호야, 사실은 형이 요즘 좀 어려워.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형? 라고 물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500만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라고요. 저는 형한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둘째 형도 연락이 왔습니다. 나도 좀 도와줘라면서 3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셋째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형들은 금방 갚을게라고 했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형들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제가 형 언제 갚을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야, 그거 형한테 빌려준 거 아니야? 동생이 형한테 돈 받아내는 게 어디 있어? 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돈 없다면서 안 도와주더니 제가 돈이 생기니까 빌려가고는 안 갚다니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형님들한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살림도 생각해야지라고요. 저는 그래도 형들이잖아. 어려우니까 도와줘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형들은 제 착한 마음을 이용한 거였거든요.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 형들한테 빌려준 돈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로요. 35살이 되던 해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박진호 씨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박진호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정호 씨는 법을 전공했으니까 법률 관련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기업 법무 컨설팅 같은 거요라고요. 저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작은 법무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고객이 없었거든요. 몇 달 동안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로 뛰면서 영업을 했습니다.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거절을 수도 없이 당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고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실력을 인정해주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늘어났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회사가 안정됐습니다. 5년이 지나니까 직원을 20명 넘게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업계에서 손꼽히는 컨설팅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묘소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공부해서 성공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요. 그런데 성공하니까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형들이 더 자주 찾아왔거든요. 이제는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회사에 끼워달라고 했습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정호야, 나도 내 회사에서 일하게 해줘. 형제인데 같이 일하면 좋잖아라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형들은 법률 업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학력도 중졸이었고 관련 경험도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워낙 졸라대니까 결국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큰형은 관리직으로, 둘째 형은 총무직으로요. 월급도 다른 직원들보다 더 주면서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형들은 일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출근은 늦게 하고 퇴근은 빨리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 반말하면서 갑질을 했습니다. 회사 물품을 슬쩍슬쩍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저한테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간부 직원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형님들이 너무 심합니다.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요. 저는 형들한테 말했습니다. 형, 좀 제대로 해. 직원들 눈치 보인다라고요. 큰형이 발끈했습니다. 야, 내가 내 형이야. 동생이 형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말이 되냐? 라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형들이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습니다. 접대비라면서 영수증을 조작하고 출장비라면서 허위 보고를 하고. 저는 눈을 감아줬습니다. 형들이니까요. 근데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격리 담당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라면서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형들이 빼돌린 돈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3억 원이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형들을 불러서 따졌습니다. 형, 이게 뭐야? 회사 돈을 왜 이렇게 빼돌려? 라고요. 큰형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빼돌리긴 뭘 빼돌려? 내가 내 회사에서 일하는 건데 보상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라면서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형, 월급 받잖아. 그것도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많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형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정호야, 내가 이 정도 벌게 된 게 누구 덕인데? 우리가 아버지 대신 탄광해서 고생했으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었던 거 아냐? 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언제 저를 위해 희생했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병원비 한 푼 안 낸 사람들이요.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였습니다. 저는 형들을 회사에서 내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했거든요. 회사가 망하기 전에 손을 써야 했습니다. 형들한테 말했습니다. 형, 미안하지만 회사에서 나가줘. 이건 회사 문제야. 빼돌린 돈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나가는 거로 끝내는 거야 라고요. 형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야, 동생이 형들을 자르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사람이냐? 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부터 형들이 저한테 한 짓 생각하면 저도 할 말 많아요라고요. 큰형이 험악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너 반드시 후회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뒤로 형들과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형들이 없으니까 회사가 훨씬 잘 돌아갔거든요. 직원들 분위기도 좋아지고 매출도 올랐습니다. 저는 사업에 더 집중했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고 10년이 더 지나니까 회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컨설팅 회사가 됐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넘었고 지사도 여러 곳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형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정호야, 나야 형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라고요.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큰형이 많이 아파. 암이래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형들이 나쁘게 굴었어도 피를 나눈 형제였거든요.
형 어디 병원이야? 내가 갈게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큰형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야위셨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정우야 왔냐라고요. 저도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많이 아파? 라고요. 큰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야 미안하다. 형이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라면서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형 그런 얘기 지금 왜 해? 일단 치료부터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큰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호야 형이 돈이 없어 치료비 좀 도와줄 수 있냐?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형 걱정 말라고요. 큰형 치료비를 댔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가 전부요. 몇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큰형은 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요. 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고 했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비싼 약도 쓰고 좋은 병실도 마련하고 형수한테도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큰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호야 나 얼마 못 살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힘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큰형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호야 형이 평생 잘못 살았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 혼자 고생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 내가 성공하니까 돈만 뜯어가고 내 회사까지 망치려고 했어. 형이 정말 못된 놈이야 라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큰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정호야 너는 그런 형을 끝까지 안 버렸어. 치료비까지 대주면서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봐. 너는 정말 착한 놈이야 라고요. 저는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큰형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호야 아버지 묘소에 가면 형 대신 사과해줘. 형이 못난 자식이었다고 그리고 너한테 고맙다고 형 대신 아버지 은혜 갚아줘서 고맙다고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큰형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형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둘째 형과 셋째 형을 만났습니다. 둘 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둘째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야 우리도 미안해. 큰형 돌아가시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라고요. 셋째 형도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큰형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 남은 형제라도 잘 지내자라고 말했습니다. 형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형들과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니지만 가끔 연락하고 명절 때 만나고 형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돈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큰형 일로 정신이 번쩍 든 건지 어쨌든 저한테는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60이 되던 해에 회사를 아들한테 물려줬습니다. 아들이 법대를 나와서 제 뒤를 이을 준비가 됐거든요. 저는 이제 은퇴하고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생겼고요. 행복한 노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어려운 사람 도와라. 사람이 사람을 안 도우면 그게 사람이냐라는 말씀이요. 저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요. 한만수 장학재단.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한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지금까지 수백 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판사가 된 사람도 있고 검사가 된 사람도 있고 의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아버지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진호 씨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80이 넘어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서 절을 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를 저한테 갚아주셨고 저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갚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아버지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아버지가 주신 그 카드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날 편의점에서 울면서 결제했던 그 카드요. 지금은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통장은 이미 해지됐고 잔액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 카드가 없었으면 박진우 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고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액자에 넣어서 서재에 걸어뒀습니다. 매일 그걸 보면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난, 아버지의 죽음, 형들의 배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박진우 씨,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그 사람들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요.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고 박진우 씨가 그렇게 사셨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결국 대가를 치릅니다. 큰형은 평생 돈에 쪼들리며 살다가 결국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형들도 한때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뉘우치고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저도 믿고 싶습니다. 형들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아버지 카드로 라면을 사면서 울었던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버티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상처받은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게 답이 아닙니다. 저도 형들한테 너무 많이 참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형들도 결국 잘못을 인정했으니까요. 다만 그 과정에서 나를 너무 희생하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그 카드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어려운 사람 돕고 살고 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덕분에 공부하고 성공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신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것으로 돌아왔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아버지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보면 외면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세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사람이 사람을 안 도우면 그게 사람이 아니니까요. 아, 그리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오래 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